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는데 해외 증시에 비해서 탐탁치 못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상승 출발을 했고 수급도 양호했는데 밀렸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팔수록 가벼워지니까. 예, 좋기는 한데 이 추세선을 쉽게 넘지 못하고 있고 넘기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악재가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걱정이 붙기 때문에 시장이 아직까지 불안한 건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사라졌습니다. 이 테이퍼링 미국이 어떻게 이 자산 유동성을 어떻게 회수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8개월 동안 회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국채하고 모기지 증권을 사는 데 들어가는 유동성을 단계적으로 줄여서 8개월 만에 이걸 적겠다라는 겁니다. 요거까지는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 시장 예상하고 일치를 합니다. 근데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지금 공급망 대란 관련된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고 본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인내를 할 것이다. 요런 발언을 했고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2023년이 되어야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미국이. 요렇게 됐으니까 일단 시장에서 큰 불확실성 하나는 제거가 됐습니다. 아니 뭐가 제거가 됐냐? 발표하기 전과 그러니까 발표하기 전에 예상과 사실은 시장에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가 뭐냐면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한 상황이면 최악의 경우를 반영해 나가는 게 시장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면 그 불확실성에서 최대한 나쁜 쪽으로 반영했던 부분들이 수정이 되면서 시장이 안정을 찾는 이런 경우가 많아서 오늘 비록 탐탁치 못한 흐름이긴 하지만 불확실성 하나 큰 거 제거했다는 점에서 시장의 최악 그리고 두 번째 나쁜 상황도 지나갔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1천선에서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외국인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그나마 낫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잘 버티고 있지만 일부 개별 종목들은 주가가 많이 빠졌고 이런 부분들은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 코스닥에서 영향을 가장 크게 끼친 건 대출 규제입니다. 정부가 대출을 관리를 하면서 소액으로 투자하는 분들은 마이너스 통장에 압박을 받게 되고 대출에 압박을 받게 되고 그렇다 보면 현금을 만들어야 되는 어떤 심리적으로 유동성에 쫓기는 상황이 되고 그렇다 보면 이 투자 심리가 내려가면서 시장도 탐탁지 못한 흐름을 가지게 됩니다. 예, 그런 구조에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인 건 당연하고 다만 그동안 코스닥이 선방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약세 가지고 나쁘다 불안하다 평가를 할 건 아니고 아직까지도 외국인이 팔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어떤 그 대선 주자 중에 한 명, 예, 이재명 전 도지사가 아직 사퇴한 것 같은데 이 주식시장 방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에 방문을 해서 그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을 했는데 사실 선거를 앞둔 거라서 이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잘 알고 있구나라는 부분, 장기 투자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거, 배당. 예전에는 1년 이상 보유하면 배당세를 면제를 해줬습니다. 배당 소득세를.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이 동기가 발생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회사에서 근무한 대표다라고 가정을 하면 대표가 연봉을 1억 이상 받게 되면 그때부터 세금이 40% 가량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과를 잘 내 가지고 2억을 추가로 받았다 해도 거의 1억밖에 안 들어오는 현금이. 근데 이렇게 가면 대표 혼자 먹습니다. 근데 배당세 면제를 해 주면 대표가 이 어느 정도의 근로소득 외에는 배당으로 하게 될 겁니다. 대표이사의 어떤 지분이 50%다. 그러면
2억을 이렇게 가져가느니 차라리 2억을 받을 만큼 배당을 하면, 아니 1억을 받을 만큼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주주들한테는 혜택이 돌아오니까. 근데 대부분의 대표이사들, 아니 최대 주주들은 장기 보유를 하니까 배당세 면제 조건에 충족하고 배당을 할 동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배당 소득세 면제니까. 그러면서 이제 소액 주주들도 같이 혜택을 보게 되는 이런 구조인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배당을 크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만 하더라도 동기가 되고, 두 번째는 이 머니 무브가 현실화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내에 1,000조 원 가량의 정기 예금이 있습니다. 사실 정기 예금으로 은행에 들어 있어 봤자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자금들인데, 그렇다고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서 생활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이자가 1.5% 정도 평균적으로, 그러면 연간 15조 원의 돈이 소비에 쓰이게 됩니다, 여기서. 근데 주식 시장으로 이게 들어오게 되면 이 배당세 면제라는 혜택을 받게 된다면 장기 보유로, 그러면 한 4%에서 5% 정도 배당을 받는 종목으로 1,000조 원이 몰린다. 예, 그러면 주가가 조금 상승하고 뭐 그런 건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유지된다는 전제로 예, 시장에 한 50조 원이 풀리게 됩니다. 훨씬 많은 돈이 풀리고, 이걸 가지고 소비를 한다 그러면 소비 진작에도 효과가 있고, 여기 들어있는 것보다는 여기로 가는 게 훨씬 기능적으로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통 주식수가 적어지니까. 근데 이런 것만 하더라도, 요 배당세 면제라는 하나만 하더라도 어차피 거래세하고 뭐 양도세니 뭐니 다 뜯어가는데, 요거 쥐꼬리만한 거 하나 없애기만 해도 이렇게 좋아지는데. 예, 근데 이런 부분에서 필요성을 뭐 선거 전이긴 하더라도 언급한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과세라든지 뭐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거 좋겠다. 뭐 1가구 1주택도 과세가 없으니까, 주식도 예를 들면 뭐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 가지고 5년 이상 보유하면 뭐 대주주나 다름없다 해서 뭐 양도세를 면제를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장기 투자를 조금 유도를 해 나가는 게 필요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선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언급도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겪어 보니까 가장 그나마 주식 시장이 우호적이었던 게 현 정부인데, 현 정부 내에서도 또 뭐 엉뚱한 소리가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실망감이 컸고, 그래도 뭐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주식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 요것만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을 하고, 뭐 장기 투자에 대한 어떤 세제 혜택을 주고, 그리고 선물 옵션까지 했으면 뭐 이거 주식 시장에서는 뭐 갈 때까지, 뭐 표현을 하자면 영화의 표현을 빌리자면 갈 때까지 간 놈인데, 비용이 많이 나오더라, 이런 부분들도 했고, 또 IMF 때 손해도 봤었고, 예, 그리고 그 대형 우량주 장기 보유로 손실을 복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스토리가 있고 주식시장을 잘 이해를 하고,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뭔가 대책이 나오더라도 이해를 바탕으로 한 대책과 그냥 공무원 입장에서 탁상 공론한 다음에 나오는 대책과는 틀립니다. 사실 한국 증시에서 그나마 유일한 장점이 양도세가 없는 건데, 2023년에 양도세를 도입한다, 이거 그냥 시장 끝장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통과가 됐다는 자체가 이미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이해가 없고, 또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고, 예, 또 어떤 파장에 대해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돼서 이런 부분도 좀 손질을 하고 그런다면 참 좋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하는데, 뭐 일단 선거 전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재명 후보는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구나. 그리고 뭐 주총장에 가서 예, 소수 주주권 행사한 적이 있다, 뭐 이것까지 했다면 뭐 소액 주주들에 대한 조금 이해가 높지 않을까. 최대 주주 횡포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 않을까. 예, 여기에서 조금 더 정확하고 필요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 뭐 정치적인 부분은 잘 모르고 사실 이재명 후보가 저의 정치 성향과도 맞지 않는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저는 오직 제 인생은 그냥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어 제가 사람답게 살게 된 것도 주식 덕분이고 그 주식 때문에 인간 대접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정체성도 주식이고 주식 투자를 제가 살아온 기간보다 더 길게 했으니까. 그리고 그전에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나이였고. 그래서 사실 주식이 내 인생인데 여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을 뽑는 게 정치 성향부터 해 가지고 도덕성 이런 것보다도 저 개인한테는 훨씬 앞섭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뭔가 이런 것들도 그 청년에게 기회를 준다 이런 것도 저는 이미 이제 청년을 넘어섰지만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체제라는 것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자인데 내가 왜 이 사람들하고 나눠야 되지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나머지 사람들이 우리 지금부터 다 합의를 봐서 지금부터 이 돈이라는 거 인정하지 맙시다. 새로 돈을 찍어내서 이 돈을 유통을 합시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거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체제에서 내가 내 힘으로 성공했는데라고 하지만 이 체제의 혜택을 받는 거고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중산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기의 호황은 항상 중산층을 대량으로 생산해 냈을 때 경기 호황이 왔었고 이 자본주의가 더 지속이 됐는데 지금 뭐 기본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논의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극화가 심해져 가지고 중산층이 다 말라버릴 상황인데 양극화가 돼서 중산층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사회의 어떤 허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체제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10명 중에 1명이 부자고 9명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9명이 협의해 가지고 돈 인정하지 맙시다. 아니면 두 번째로 우리 사람 때려 죽여도 무죄라고 합시다. 그러면 길 가다 맞아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체제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요 체제에 충성을 하고 체제 유지에 힘을 쓸 만한 사람을 다수로 유지해야 되고 그게 중산층의 어떤 기본적인 역할이 되면서 그래서 사회 체제가 안정이 되면 경제 발전을 하면서 호황이 온다라는 요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약간 급진적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구조 때문에 지금 기본소득부터 이런 논의가 활발한 거고 그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수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뭐 도덕성이나 아니면 누구를 처벌을 하고 정치 보복을 하고 이런 부분들하고는 훨씬 더 현실적으로 와닿기 때문에 도둑놈이라도 좋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희망이라도 갖고 살게 해달라. 이런 사람들이 먹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 구조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물론 대장동은 큰 틀에서는 불법이 아니지만 뭐 세세한 부분에서는 뭐 위법적인 부분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걸 보고 아니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게 말이 돼?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권자들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는 이런 현상을 이해를 못 하고 누군가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런 거니까. 그런 어떤 다양한 기호가 아니 니즈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이 제 인생이니까 주식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는 거고 주식만 놓고 보니까 다른 후보들보다는 이해가 좀 깊고 주총 참여해서 소수 주주권 행사를 했다면 얼마나 지금 이 최대 주주들이 혼이 나야 되는지도 알 거고 그래서 약간 좀 뭐 이 단편적인 내용만 보면 지지선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뭐 제가 지지선을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마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조금 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한국 주식 시장 희망이 없다 뭐 이런 류의 얘기들이 그나마 조금 희망을 가져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그런 정도인데 알면서
뭔가 변화가 없다면 더 잘못된 거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 소득세 면제라는 작은 인센티브로도 시장의 안정이 훨씬 더 강화되는 그 정도로 한반도이 혜택이 없고 홀대받고 있다라는 거니까 예, 조금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지만 예, 감사합니다. 선물 좋은 선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해를 하실까 봐 말씀드리지만 뭐 제가 어떤 특정한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거주하는 지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어떤 성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제 연령대에서도 뭐 물론 여당 성향의 어떤 유권자들이 많지만 그렇다고 야당 성향의 어떤 유권자들의 또 수가 적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게 없다고 자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 대선에서는 안철수 후보한테 호감을 갖게 된 게 양도세 도입하지 말고 거래세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이고 지금도 뭐 그런 쪽으로 주식 투자자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언급해 주니까 예, 그게 호감이 가는 거고 그렇지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예. 주식 투자 오래 했습니다. 오래 하셔가지고 예. 뭐 살아남은 것만 해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주식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참 뭐랄까 제가 언급을 하고도 뭔가 제가 생각해도 뭔가 재미가 없는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빨리 그런 것 때문이라도 빨리 주식을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자금 스케줄상 아마도 한 12월 11일은 돼야 좀 대량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전까지는 조금 재미없지만 참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영신금속은 중장기 흐름에서 아직까지는 여력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에너지가 남아있고 그리고 이 시점부터 6월 이후로 거래가 죽었기 때문에 사실 이 이후의 흐름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의미가 없는 구간에서 시장 흐름이 나빴기 때문에 시장이 나빴고 이걸 지수하고 비교하자면 지수는 요렇게 움직였습니다. 뭐 사실 지수하고 또 뭐 큰 연관은 없지만 굳이 보자면 지수는 이랬고 기억을 하시고 지수는 그러니까 60주선을 훼손하고 회복하고 영신금속 아직 훼손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조금 깔끔한 부분에서는 영신금속이 낫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신금속의 흐름은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고 연봉에서도 아직은 양봉이라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봉 1년 오르고 윗꼬리하고 다시 이걸 감싸고 오르고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패턴도 잦으니까 아직까지 기술적인 분석만 갖고 본다면 영신금속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이 500억대 초반으로 내려왔는데 뭐 회사가 500억대 초반이면 지분을 감안해서도 100억 뭐 이 정도면 경영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100억이면 넉넉 잡고 회사 하나 사는데 100억인데 지금 서울의 아파트들 큰 평수가 이제 100억 100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데서 안심할 수 있고 기술적으로 아직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지금 흐름을 정리를 하자면 뭐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지가 내려가 봤자 얼마나 내려갈 것이며
네. 시총이 500억 인데 여기서 반토막 나도 250억 입니다. 250억 이면 250억 짜리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 되는 거고. 뭐 그래서 이제 뭐 딱히 재미가 없다는 걸 제외하면 큰 문제가 없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가 있으려면 조선 기자재라든지 이런 전방 산업이 자극을 받는 종목이어야 되는데 이게 자동차고 사실 이제 전방 산업에 어떤 자극이 조금 있긴 합니다. 전기차로 전환하는 과정이고 하다 보니까 뭔가 전환점이 되지만 그런 어떤 기업 가치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길게 봐야 됩니다. 한 1-2년 정도 봐야 되는 거고 짧은 흐름에서는 결국 이것도 시장에 달렸는데 지금 코스닥 시장도 탐탁치 않고 중소형주 흐름도 탐탁치 않은 상태에서 영신금속만 오른다? 그건 모든 주주들이 이 주식이 오를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돈이 생길 때마다 더 사고 지금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서도 지를 수 있어야만 되는데 과연 스스로 그런지 반문을 해 보시면 '아 이거는 뭐 2,500 원이면 싸고 3,500 원이면 비싸네.' 이런 정도의 인식을 갖고 거기에 맞춰서 이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나쁘지 않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종목을 하나씩 살펴보는데 오늘 이제 변동이 컸던 종목이 삼강 M&T. 네 삼강 M&T 변동이 컸고 왜 이렇게 변동이 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굳이 이유를 꼽자면 뭐 수급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요 하락에 대한 부분은 지금 그냥 이 회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있는 그대로 진단을 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굉장히 많은 수주 잔량이 있다. 예 어느 정도인지 가늠을 해 보니까 누적 수주액이 조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입장에서는 3년 이상 일할 수 있는 어떤 일감을 확보를 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리스크 요인이 파생이 됩니다. 수주 잔량이 굉장히 많은데 공급 대란 이전에 수주를 한 게 대부분일 것이고 그래서 공급 대란을 겪고 나서 이 회사가 나중에 그 수지를 맞출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수익성에 대한 부분. 근데 양도하는 게 보통 2-3년 되니까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보상이 될 수 있냐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과거에 조선주들도 해양 플랜트 수주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전부 적자 보면서 완전히 제대로 얻어터졌던 거고 수주 잔량이 많지만 당장은 좋은 거고 나중에는 수익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주가 흐름에서도 요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버티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좋은 겁니다. 상승하고 하락하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승하고 하락해야 될 자리에서 버텼으니까 다시 상승한다는 부분이 이렇게 옮겨와서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에너지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고 60주 선에서 공방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럭저럭 아직까지도 어떤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다. 예. 요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삼강 MNT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받은 수주를 소화하기 위해서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하게 될 텐데 무려 50만 평의 부지를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엄청나게 큰 대기업으로 성장할 것인지 STX가 초창기에 그랬듯이 아니면 수주 받아 놨던 거 적자 나 가지고 쓰러질 것인지 사실상 양자택일인데 현 시점에서는 그 쓰러지는 건 2-3년 후니까 조금 기대를 가지는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요런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변동성 범위를 위아래로 벗어났는데 방향이 정해지면 이제 어떤 게 속임수인지 나올 겁니다. 예 근데 지금처럼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는 상태로 과연 주가가 먼저 빠질 수 있을 것이냐. 물론 빠질 수 있는데 빠진다고 한다면 이동안 지금 동안 이렇게 주가가 유지가 돼 왔던 부분 이게 사실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확률적으로는 오른다는 쪽에 조금 더 예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상보. 예 상보는 이제 요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전환 사채 주식 전환으로
주식이 많이 풀릴 텐데, 많은 양의 주식이 풀릴 텐데, 이 주식을 그냥 놔두면 요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건데 주식이 풀릴 건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대부분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주가를 올려놨다가 풀면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제자리로 오거나, 아니면 가다가 올려서 풀고 나서 올리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지금도 사실 전환사채가 풀린다고 주가가 무조건 내려가고, 아니면 그걸로 뭔가 작업을 할 거니까 올라가고, 이런 부분을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그냥 내려간다라고 하면 이 거래량이 왜 발생을 했느냐에 대한 의문을 해소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주식으로 풀리는 시점에서 뭔가 좀 주가가 오를 만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겠냐, 뭐 여기에도 약간 더 무게를 둘 수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젠더레이가 조금 빠졌다가 올라왔는데, 조금은 아니고 좀 제법 빠졌다가 올라왔는데, 하단에 정확하게 찍고 올라왔습니다. 하단을. 그래서 요 하단을 찍고 확인한 부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점이 무시가 될 때 급락 패턴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이거는 그나마 나은 부분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 특별히 수급적으로 특징은 없었는데 특정 창구에서 매도가 나온 거, 이건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버티고 하다가 진짜 덜어서 던진다,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심리적으로는 좋은 겁니다. 심리 측면에서. 그래서 뭐 그렇게 나쁘게 생각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수하고 크게 연관은 없지만 지수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뭐 요 지수하고 최근에 제너레이를 비교하면 덜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 금방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만원 이하에서는 변동성이 좀 크고 허우적거리지만, 만원 위로 올라가면 호가 단위가 50원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점 위에서 어쨌든 요 또 지지가 나왔고, 그래서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판 사람 조금 뭐 잘못된 판단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삼성전자도 요 지수하고 그냥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수하고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삼성전자가. 그러면 이 삼성전자가 뭐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재미가 없을 거고, 제가 포트에 담으시면 좀 안 될 것 같다,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에 투자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그냥 뭐 물려주겠다, 이런 심정으로 사신 분들이 많을 정도로 장기 투자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기 투자의 목적이 주가가 오르지 않았을 때, 실적이 좋은데 왜 안 오르지? 코스피가 오르는데 왜 안 오르지? 이런 부분들이 누적이 될수록 이제 흔들리게 되는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한 2024년 정도면 반도체 사이클이 돌면서 뭔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해서 TSMC가 날아가든지 아니면 거래가 끊기든지 해서 파운드리하고 여기서 대박이 터지지 않을까, 삼성전자가. 그러면 이게 뭔가 전환점이 되려면 그 전에 큰 어떤 조정이 와야 됩니다. 제가 한국 주식에서 나중에 미국 주식 등 해외 주식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당장 옮기면 어떻게 되냐면 고점을 잡게 됩니다. 제가 한국 시장 도저히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 다 팔고 미국 주식 가겠습니다 하는 순간, 미국 주식 조정받고 한국 주식 오르면 진짜 뭐 병신됩니다. 그래서 갈아타는 시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큰 조정이 와야 됩니다, 글로벌 증시에. 그래서 미국도 내리고 한국도 내려가지고, 그러면 조정을 수습하는 건 미국 증시가 힘이 강하니까 빠를 거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갈아타는, 이런 게 가능한 거지, 당장 평온한 시기에 갑자기 뭔가 이 필링이 있어서 바꾼다?
거의 대부분 실패를 합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그 사이에 어떤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지금이 아니라 뭐 한 2024년 정도 되면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그 위탁 생산 쪽에서 조금 의미 있는 어떤 사건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시점이 되면 그게 아니더라도 반도체 사이클도 돌 거고,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지금 완전 싸구려로 전락을 했는데 애플한테 완전히 밀려서 그 부분을 또 수습할 수 있는 어떤 대책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한 3년 후에는 뭔가 좋은 기회가 있고 반응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당장 재미없다는 거지 한 10년 갖고 있을 건데요. 그러면 계속 사모아 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길게 보시면. 그리고 지금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조금 부활을 했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는 기준이 명확합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미 오버슈팅이 나와서 죽은 종목이기 때문에 반등을 하더라도 여기가 한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여기까지도 굉장히 후하게 준 건데 카카오가 최대한 올라도 여기다. 그리고 나서 다시 무너질 가능성이 크고, 지금 카카오가 예전 셀트리온하고 굉장히 비슷한 수순을 밟아갑니다. 저는 도대체 이 종목들의 주가가 왜 이렇게 높게 유지가 되는지 참 불가사의한데, 이제 카카오로 치면 카카오에 관련된 종목들이 꽤 많이 뜹니다. 카카오 게임즈. 네, 카카오 게임즈 올랐다 오늘 밀렸는데 아마 쌍봉 형태가 될 것 같고, 카카오뱅크 이건 살아날 조짐이 안 보입니다. 비교 대상 종목에 비해서 너무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카카오페이도 상장 첫날 더블 갔다 지금 죽었습니다. 아마 회복이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가총액을 보면 카카오페이가 22조, 카카오뱅크가 28조,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가 한 7조 정도 되고, 합쳐가지고 57조에 카카오가 58조, 합쳐서 116조 이렇게 되는데, 과연 카카오 그룹이 시가총액이 116조나 될 수 있느냐. 뭐 그러면 비슷한 덩치는 아니지만 SK 하이닉스를 보면 SK 하이닉스가 지금 시가총액이 77조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12조. 뭐 충분히 그 시가총액 이상의 어떤 실적을 내고 있는데, 카카오는 다 합쳐가지고 1조도 안 될 겁니다. 1조도 안 되는데 116조. 이거는 셀트리온 그룹이 한창 때 보여주었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셀트리온 주가는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니까, 설명이 안 되는 주가니까. 그게 이제 카카오에도 적용이 될 거니까 카카오 주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야 되고, 도대체 그러면 어디에서 팔아야 되느냐 하면 요게 가까워질수록, 요 선에 가까워질수록 매도를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확률적으로 거의 제가 생각했을 때는 99%일 겁니다. 여기 가까워져서 매도하는 거에 대한 결과가 좋을 거라는 게,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설명이 안 되는 수준이고, 그리고 달리 오버슈팅이 안 나오고 그냥 요 매도 거래량 장대 음봉이 나왔던 거래 실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요 장대 음봉이 있고, 이제 요 절반까지 거의 도달을 해서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했습니다. 그럼 다음 차례는 요 위에까지고, 이거 다 소화하고 나면 다시 정상이 될 텐데, 네이버는 요 신고가를 기록할 때 고점을 찍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기에 영업이익이 꽤 많이 나오고 있고, 그게 67조 원에 달하는 어떤 시가총액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해외에 있는 라인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그리고 국내 쇼핑 시장에서 위력이 발휘가 되고 있고, 쿠팡하고 비교하면 또 네이버 주가가 싸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네이버 페이가 사실 이번에 상장한 카카오페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거래액도 많고.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네이버는 아직 거품이라 하더라도 다른 진짜 거품들이 다 죽고 나야 거품이 꺼지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나마 플랫폼 종목 중에서는 아직까지도 시세가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상대적으로 나은 흐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에 제가 그동안 굉장히 좀 부정적인 언급만 해서
더 속상하게 만들어 드린 것 같은데 오늘 또 정치권에서 이런 달래기용에 대한 달래기용 내용이 나오고 이렇게 나와서 우리 또 주주들이 호응을 해주면 다른 대선 후보들도 그와 비슷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나올 거고 공약으로. 그렇게 되면 주식 투자자들이 누가 되든 보호가 될 겁니다. 근데 뭐 그러든 말든 난 몰라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점점 나빠지고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주식시장의 호의적인 정치인에 대해서 뭐 그게 만약에 그런 공약들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끝까지 차별화가 돼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표를 행사해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홀대받는 일을 스스로 극복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게 만약에 희망이 보인다면 한국 증시에 대해서 뭐 그만두고 떠난다 이렇게까지 또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래서 지난번까지 굉장히 부정적으로 언급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정 부분은 뭐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희망이란 걸 가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좀 더 좋은 면을 보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